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희용 작가의 희수의 초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날개 없는 천사로 살다 간 남자 희수.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희수와 나는 1분 32초 사이로 태어났다. 우리는 쌍둥이였지만 얼굴, 혈액형, 성격, 체격 모두 달랐다. 사람들은 우리 둘을 쌍둥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희수는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는 6.25 전쟁 중 뜻하지 않게 고아가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살면서 손잡을 일이 왕왕 생길 거다. 그럴 때는 얼굴을 잘 보고 잡아야 한다. 아버지는 형님 손을 잡고 떠난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었다. 아버지는 두려움에 손을 꼭 잡고 칭얼거림도 없이 열심히 걸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의 손이라 문제가 됐을 뿐이다. 전쟁이 끝나고 연고도 없이 떠돌던 아버지는 서커스단을 만나 최연소 단원이 되었다. 아버지의 장기는 제비 돌기였다고 한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아버지는 공중 그네에서 2바퀴를 돌다 돌아오는 그네를 잡지 못했다. 중심을 잃은 아버지는 자유낙하를 하며 바닥에 떨어져 허리가 꺾여버렸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제비꾼은 그네에서 떨어지면 사탕 지팡이를 짚는 광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커스단이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자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광대가 되었다. 언제나 술에 취해 붉은 얼굴로 내 식구조차 비좁은 단칸방에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길 잃은 아이부터 며칠 굶은 노숙자까지 아버지에게는 모두가 친구였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에 반해 어머니는 서커스단 단장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서커스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운동신경이나 미모 어느 하나 내세우기가 참으로 민망했다고 한다. 그래도 나름 성실성 하나로 서커스단의 안살림을 맡았다. 천막을 정비하고 단원들 식사를 준비하고 특히 공연 중 다친 단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일이 업무였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챙기는 일은 어머니의 업무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생긴 아버지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2살 어린 아버지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침내 서커스단이 재정난으로 뿔뿔이 흩어질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왜 허리를 다친 아버지였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단원들이 흩어질 무렵 당연히 단장인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다. 길을 떠난 지 몇 시간 후 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와 어머니에게 같이 갈래?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축복이었다고 했다. 희수는 그런 아버지를 닮아 언제나 가볍고 해맑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했다. 김희수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죠?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연락하며 살지 않습니다. 희수는 중학교를 입학하여 처음 맞는 여름방학에 첫 번째 가출을 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희수는 아버지의 손에 귀를 잡힌 채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희수는 2번째 가출을 했다. 이번에는 5개월쯤 지나 아버지에게 머리를 잡힌 채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름 후 3번째 가출이 있고 난 뒤 누구도 희수를 찾지 않았다.
희수는 세 번째 가출을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제 발로 들어왔다. 집에 돌아온 희수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낮에는 상회에서 배달을 했다. 희수가 벌어온 돈으로 아버지는 술 취한 기분 좋은 광대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지 않아도 됐다. 나는 더 이상 등록금이 밀리지 않는 학생이 되었다. 희수 덕에 처음으로 우리는 가정의 평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은 옆집 노총각이 나이 어린 중국 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기 전까지였다. 옆집 노총각은 20살이나 어린 중국 처녀를 첫날부터 두들겨 팼다. 중국 처녀가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였다. 노총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처녀를 두들겨 팼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달리 말릴 방법도 없었다. 희수와 함께 중국 처녀의 비명을 불편하게 듣던 어느 날이었다. 희수가 벌떡 일어나 삽자루를 들고 옆집으로 달려왔다. 희수의 몸이 얼마나 재빠른지 말릴 틈도 없었다. 희수는 옆집 노총각을 죽도록 패버리고 쓰러져 있던 중국 처녀를 안아들고 동네를 떠났다. 희수의 네 번째 가출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엉성하지만 아무튼 희수는 집을 나갔다. 그때 희수 나이는 18이었다. 희수가 중국 처녀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옆집 남자는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중국 처녀를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 둘이 분명 같이 살고 있을 것이라 했다. 안산에서 둘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안산으로, 구리로, 성남으로 희수를 찾아다녔다. 보통 어머니와 내가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이미 희수가 지나간 곳이었다. 작은 방에 여럿이 모여 사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들 역시 떠나간 희수를 그리워하며 궁금해했다. 어머니는 그래도 혼자 떠도는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그럼 10년 전에는 어떻게 만났죠? 희수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은 1년 사이로 돌아가셨다. 희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마다 장례식장에 왔다. 희수가 부모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희수에게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희수는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할 얘기가 있어. 나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남았어? 아, 어머니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판 이야기? 알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그랬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네 몫은 꼭 챙겨줄게. 걱정 안 해. 그냥 이렇게 끝내.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식구도 뭐도 아니야.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드렁하게 듣고 있었다. 가끔 눈을 비비는 모습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일이 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메모를 하던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돈을 빌리러 왔을 때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희수 씨는 차 안에서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새벽에 나가려다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씨는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가벼운 옷차림이었죠. 수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탐색해보니 김희수 씨 외투를 근처 노숙자가 입고 있었죠. 그런데 외투는 김희수 씨가 노숙자에게 벗어주고 간 것이 맞더군요. 근처에서 함께 있던 노숙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외투를 벗어준 노숙인에게 돈도 2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 노숙인에게 김희수 씨를 아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떨어뜨리더군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는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합니까?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참, 김희수 씨는 전과가 있어요. 별이 3개예요. 절도, 사기, 폭행. 그래서 저희가 단순 사고로 보기 힘들죠.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희수 씨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통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일단 부검 결과도 나와야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장례 치르는데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부검 결과 나오면 다시 오죠. 영안실을 나가는 형사는 이내 피곤한 듯 뒷목을 주무르며 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돌려 빠르게 나갔다. 형사를 따라 나온 나는 영안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별이 3개가 될까? 나 역시 형사만큼 피곤했다. 희수가 중국 처녀와 마지막 가출을 한 후 아버지는 옆집 노총각에게 매일 시달리다 끝내는 칼을 맞고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셨다. 어머니는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셨고 나는 등록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방법이 없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병들고 나약해진 부모님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나는 힘들 때마다 희수를 욕했다. 희수가 중국 처녀와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았다. 도망친 희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수가 싫었다. 아니, 미웠다. 다시는 희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연락 없이 지냈으면 마지막까지 연락 없이 갈 것이지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짜증이 났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영정사진 하나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식장이지만 나는 상주 역할을 해야만 했다. 여기가 김희수 씨 장례식장입니까? 조문객의 차림새는 나는 노숙인입니다를 말해주고 있었다. 노숙인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1번, 2번, 그리고 반절을 해야 하는데 노숙인은 2번째 절을 한 후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나는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일어나 반절을 하고 나와 맞절을 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조의함을 찾았다.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돈은 희수 형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돈이라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대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구석으로 가 영정사진도 없는 제단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소주를 꺼냈다. 소주를 안주도 없이 홀짝홀짝 마시며 향이 꺼질 때가 되면 조용히 다가와 향을 피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노숙자는 이내 술이 떨어졌는지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고 있었다. 고개 숙인 그를 바라보다 나는 주섬주섬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 술은 희수가 드리는 술입니다. 조금 전에 주신 돈으로 샀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그에게 소주를 건네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터진 그의 울음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는 희수가 사준 소주를 들고 흐느끼고 있었다. 무심히 돌아설 수도 그렇다고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 계속되는 그의 울음소리에 나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희수 형하고 성남 시계 공장에서 같이 일했어요. 제 나이 18이었죠. 형은 20살이었죠. 그 당시는 다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시계를 훔쳤어요. 매일 하나씩 들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 상자째로 들고 나갔죠. 희수 형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집 가장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었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죠. 제가 야근을 하면서 새벽에 시계 상자를 담 너머로 던지면 제 동생이 그 상자를 집에 갖다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새벽에 시계 상자를 들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희수 형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형은 망설임도 없이 경찰서로 갔죠.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바로 풀려났지만 희수 형은 2년을 살았어요. 2년 동안 면회 한 번 가지 못한 나를 30년이 지나서 어제 만났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희수 형은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그리고 추워 보인다며 외투도 벗어주고 밥 사 먹으라고 2만 원도 주셨죠. 제가 형을 봐서라도 잘 살았어야 했는데, 아니 형에게 면회라도 한번 갔어야 했는데 사는 게 뭔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설치기는. 희수는 어릴 때도 그랬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꼭 대신 욕먹고 터지고 그래도 좋다고 히히거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들어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나에게 다가와 묻는다. 여기가 김희수 씨 장례식장 맞습니까? 그들은 지금은 없어진 명화극장에서 희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문을 마친 그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은 희수 이야기를 했다. 그때가 아마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을 때였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며 일을 할 수 없느냐고 묻더군요. 영화를 매일 보고 싶다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희수는 혼자서 극장 안의 모든 일을 했어요. 영사기도 돌리고 간판도 그리고 표도 팔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극장에서 희수가 없었더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아무튼 희수는 대단했죠. 대형 영화관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우리처럼 작은 극장은 살아남기가 힘들었죠. 1명, 2명 극장을 떠나도 희수는 끝까지 남았죠. 우리야 미련도 없이 떠났지만 극장의 마지막까지 남은 희수가 좋아서 가끔 모여 술을 먹었죠. 희수랑 같이 놀면 재미있거든요. 고스톱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노는 것 하나는 희수가 최고죠. 거기다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희수에게 크든 작든 신세 한번 앉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 사람이 명화극장 사장이었는데 극장 폐업할 때 명의를 희수 앞으로 돌려놓고 이중 매매를 했죠. 그래서 희수가 사기로 잡혀 들어갔어요. 왜 그래? 희수도 동의한 거야. 그리고 그 돈 나 혼자 썼어? 에이, 이 사람아, 사기쳐서 밀린 월급을 줘?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왜 희수를 들여보내? 희수가 교도소 경험도 있고 가족도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들어가겠다고 했다니까. 정말이야. 그래도 내가 자수해서 금방 나왔잖아. 진짜 뻔뻔하다니까. 당신 합의금은 희수가 부모님 집을 팔아서 마련했거든. 알아.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갚을 시간도 안 주고 죽어버렸잖아. 그 사람은 바닥에 질펀하게 주저앉아 복이 흉하게 펑펑 울었다. 갑자기 정신이 사나웠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이 오직 집 하나였는데 그 집을 팔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쉽게 쓰다니. 희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희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동생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말릴 틈도 없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제단도 꾸미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상주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희수의 어떤 모습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나는 희수와 가족일 뿐 그들보다 희수를 몰랐다. 가족이었지만 몰랐다는 말이 되는 말일까? 부모님은 희수를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나보다 희수를 더 좋아했던 것일까? 날이 어두워지자 조문객들이 1명, 2명 들어왔다. 인쇄소에서 같이 일했다는 사람, 희수와 공장에서 같이 일했다는 사람, 희수와 같이 신문을 돌렸다는 사람.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사람을 부르고 불러온 사람들 역시 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사람을 부르고 어느 순간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영정사진 없으시죠? 희수 자화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영정사진 대신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수가 그림도 그렸어요? 극장 광고판을 희수가 그렸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치고는 꽤 그림을 잘 그렸죠. 극장 문 닫을 때 극장 사람들 초상화를 하나씩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자화상을 그려서 저에게 선물로 줬죠. 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가운데 희수의 자화상이 걸렸다. 자화상은 배경색이 밝았으나 선들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얼굴은 야위였지만 전체적으로 밝은 얼굴의 자화상이었다. 윤동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희수는 자화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자화상 속 희수의 눈을 바라봤다. 장발의 머리카락이 한쪽 눈을 가려 나머지 한쪽 눈만을 드러낸 채 살짝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래서인지 깊은 눈동자가 더 깊어 보였다. 그래, 이 눈을 본 적이 있었다. 강원도 깊숙한 곳에서 군 생활을 했을 때였다. 희수가 면회를 왔다. 우리는 연탄가스를 맡으며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 지금은 이름도 잊은 독한 소주를 마시며 희수는 나에게 군복이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눈동자였다. 슬픔이 들어있고 연민도 들어있는 깊은 눈동자. 연탄가스 때문이었을까? 살짝 눈물도 고여있던 눈동자였다. 사실 내 어릴 적 꿈은 군인이었어. 어차피 나는 군인이 되지 못했지만 네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꼭 내가 군인이 된 것처럼 가슴이 설렌다. 그러게 누가 가출하래? 가출만 안 했으면 나도 군인이 됐을까? 그럼 괜히 가출했네. 정말 묻고 싶었는데 가출은 왜 한 거야? 엄마 아빠도 다 너를 좋아했잖아. 첫째, 내가 공부하고는 안 어울렸어. 둘째,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셋째,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둘을 공부시키니? 내가 포기해야지. 지랄하고 있네. 부모님은 잘 계시지? 그렇게 부모님 걱정을 하는 놈이 중국 처녀를 얻고 도망가?
옆집 아저씨가 매일 밤마다 식칼 들고 찾아와서 행패야. 꿈에라도 집 근처에는 가지마. 괜히 너 때문에 부모님이 다쳐. 나도 알아.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중국 처녀는 왜 업고 도망간 거야? 매일 밤 맞는 소리 너도 들었잖아. 다음날 중국 처녀 얼굴 봤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남의 가정사야. 네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너는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니? 목사도 내밀한 가정사에는 끼어들지 않아. 여자가 매일 밤 맞고 있는데 그게 내밀한 가정사야?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 너냐고. 희수는 모든 일에 왜 하필, 왜 운명처럼, 왜 나야만 했는지를 몰랐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당연하듯이 희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나도 희수를 그렇게 바라봤다. 아직은 춥지만 점점 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봄날이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운동화를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운동화를 사준 지 며칠 된 날이었다. 집 앞 징검다리를 건너다 나는 그만 운동화를 손에 든 채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가 물 위로 둥둥 떠내려갔다. 희수는 그 운동화를 잡으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운동화는 우리에게 야멸찼다. 저 멀리 떠내려가는 운동화를 바라보며 나는 펑펑 울었다. 집에 들어갈 때 나는 희수를 바라봤다. 희수는 나의 눈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희수는 나에게 운동화를 벗어줬다. 희수는 엄마에게 종아리를 맞으며 한동안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다.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가 입구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입구로 나갔다. 잠시 후 휠체어를 들고 오는 사람, 등에 업혀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장례식장은 복잡거렸다. 이내 정리가 되고 휠체어를 탄 사람 여럿이 영정 앞으로 모였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희수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 희수의 마지막 직업은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였다. 중증 장애인의 밥을 먹이고 씻기고 외출할 때 동행하는 일을 희수가 하고 있었다. 장애인 활동보조 일은 대부분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하다 보니 힘이 좋은 남자 활동보조는 귀했다고 했다. 거기다 부침성이 좋은 희수는 더욱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희수는 활동보조 시간이 끝나도 가지 않고 놀아줬어요.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희수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활동보조 일을 했어요. 거기다 활동보조인 노조도 했어요. 잠잘 시간도 없다는 거 잘 알죠. 항상 피곤해 절어 있었죠. 가끔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혀를 차죠. 나쁜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가족이라도 비장애인들은 믿지 않아요. 활동보조 선생님들도 비슷해요. 우리를 살아있는 송장처럼 막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할 일만 하고 사인받아 가시죠. 그런데 희수는 시키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희수는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였어요. 희수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귀찮았는데 희수랑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구나. 숨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당당히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희수랑 같이 다니면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밤에 거리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희수랑 야구장도 가고 포장마차도 가고 정말 재밌었죠. 희수는 사람을 사랑해야 인생에 달고 쓴맛을 안다고 했죠. 장애인이라고 사랑도 못 해보고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여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어요. 희수 덕에 처음으로 여자랑 이야기도 해봤어요. 딱히 쓸모는 없었지만 데이트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매너도 가르쳐주고 희수는 돈 받고 일하는 활동 보조인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비장애인 친구였어요. 자정 무렵이 되자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조문객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 술잔을 들고 돌아다녔다. 처음 본 듯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오랜만에 만난 듯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구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듯했다. 그때였다.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문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많이 취했어요. 오늘 희수 오빠가 이 생에서 머무는 마지막 밤이라 저도 모르게 술을 많이 마셨네요.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희수 오빠가 그립죠. 저 역시 희수 오빠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저는 희수 오빠와 카페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희수 오빠는 주방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방 보조인 희수 오빠는 가수인 저보다 노래를 잘 부르더군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희수 오빠의 자리는 주방이 아니라 무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희수 오빠와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술 취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졌죠. 무대에서 같이 있던 희수 오빠가 달려가 그 손님을 때렸어요. 그 일로 희수 오빠는 폭행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죠. 가슴 만진 게 뭐 대수라고 다들 우리 같은 삼류 딴따라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희수 오빠 참 대책 없죠. 그게 희수 오빠의 매력 같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힘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똘끼 가득한 모습.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멋진 오빠였어요. 카페에서 희수 오빠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가수는 기타를 꺼내 음을 맞추다 눈을 감았다. 이내 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애절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조문객들은 소리 없이 훌쩍이며 그의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수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 장례식장에서는 건배도 안 하는데 박수는 신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배도 하고 박수를 쳐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수를 너무 일찍 보내 가슴은 아프지만 저는 희수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희수가 만약 유언을 남겼다면 웃고 떠들면서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희수 스타일로 희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발언이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수는 그럼 우리 희수 오빠 스타일로 하죠 하며 노래를 불렀다. 희수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부터 희수가 제일 잘 불렀다는 노래까지 가수는 장례식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 몇몇은 젓가락 장단으로 흥을 돋우고 몇몇은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조용했던 장례식장은 이내 즐거운 잔치가 되었다. 나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심지어 복도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그들을 바라보다
그들 속에 끼어있는 희수가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희수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아니, 행복해 보였다. 빙글빙글 돌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희수가 나에게 손짓을 하며 같이 놀자고 한다. 일어서야 하나 고민을 하다 어느새 까무룩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화투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코를 골았다. 죽은 희수에게 신세진 사람들이라 했다. 그들은 희수에게 미안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고마웠던 사람들이었을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희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예전부터 나는 희수보다 언제나 먼저였다. 학교를 같이 다녔어도 학교에 내는 수업료는 언제나 내가 먼저였다.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교복도 내가 먼저 입었고 희수는 한 달이 지나 교복을 입었다. 희수는 당연하듯이 양보를 했고 나는 당연하듯이 먼저 받았다. 얼굴을 돌려 희수의 자화상을 바라본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희수의 얼굴. 몇 번을 봐도 낯설었다. 나는 자화상 속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 희수의 얼굴이라고 했다.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인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제는 모르겠다. 그렇게 희수는 나의 곁을 떠나갔다. 단 한 번도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채, 아니 단 한 번도 희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채 나는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희수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담당 형사가 들어왔다. 김희수 씨가 전과자라 부검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심정지가 맞더군요. 입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완전 잔치판이네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김희수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렴과 보공을 마친 희수가 관 속에서 입관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희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한 명씩 입관실로 들어왔다. 먼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희수의 장애인 친구들. 희수와 같이 일했던 극장, 인쇄소, 신문사 친구들. 희수와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가수는 희수의 손에 기타 피크를 올려놓았다. 모두들 희수의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희수를 먼저 보낸 그들의 슬픔을 나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희수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입관실을 나갔다. 이제 입관실에는 나와 희수, 그리고 염을 해주시는 선생님만 남았다. 나는 희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있는데, 희수를 위해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염을 기다리는 선생님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눈을 뜨자 염을 해주시는 선생님은 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바로 희수의 얼굴을 감싸며 마지막으로 청금을 덮고 관뚜껑을 덮었다. 몇 번의 신경질적인 망치 소리. 모든 것이 끝났다. 입관실을 나서자 희수의 친구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고 김희수 씨의 동생입니다. 저는 사실 희수 형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라고도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희수 형이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희수 형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추억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과 3범인 전과자 한 명이 죽었을 뿐이고 오히려 더 잘됐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수형은 매맞는 여자를 구해주고 공장에서 만난 가난한 동생을 위해 대신 교도소에 가고 부모님의 집을 팔아 친구 빚을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아마 오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희수형이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많이 좋아하실 듯 합니다. 자기와 닮은 친구 하나 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희수형은 듣지 못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형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수형의 친구들은 나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지만 나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